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이 없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나토의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의 약 80%가 중국에서 온다고 하니까요. 요즘 대의를 봐야 되고요. 이 현상을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 러시아, 중국처럼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세력들에 대한 어떤 경고와 그걸 거기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 이런 데서 젤렌스키 책임론, 우크라이나에도 과거 나치를 옹호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극우적인, 극우란 표현까지도 좀 그렇죠. 극단적인 세력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책임이 있다라는 영상과 컨텐츠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본질적으로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짓밟기 위해 큰 대국이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침공을 했을 때요, 유엔에서 즉각적인 러시아의 철군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는데요, 반대한 나라는 단 7나라밖에 없습니다. 7나라, 러시아, 북한, 우리가 아는 쿠바, 이런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여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라는 건요, 러시아가 약속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데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걸 깔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전쟁의 이면에는 21세기 유럽 질서를 재편하는 전초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유럽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나라인데, 러시아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혹은 푸틴이라는 어떤 권위주의적 권력자, 독재에 맞먹는 권력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제 위대한 러시아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과 맞서려고 하고 이제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팽창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그 나토가, 물론 나토의 잘못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의 약속과 달리 이제 나토 가입국을 계속 늘리면서 러시아를 위협해 왔고 러시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으로 나토로 표현되는 자유진영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 포함되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이 없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나토의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의 약 80%가 중국에서 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를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충돌이 유럽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예, 냉정하게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EU의 완전한 일원이 아닙니다. EU 회원국도 아니고요. 제도나 투명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많고요. 특히 부패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180국 중에 104위로 불가리아보다는 낮고 러시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가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치 그 대선에 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할 것처럼 말을 해서 러시아를 자극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침략 전쟁의 속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할 것처럼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독재자의 뇌 구조는요,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중간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다고 주변에서 부추기고요. 실제로 그때 처음에 침공할 당시 러시아 본인들은 개선 장군처럼 개선식에서 입을 옷까지 같이 챙겨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침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금방 말했듯이 부패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6.25 때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6.25 때를 보면 6.25 때 미국 대사관이나 6.25 전에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의 군사 고문단 보고서 이런 걸 보면요, 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게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물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유용된다 이런 것도 많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6.25 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유용 같은 문제 때문에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것 있잖아요. 기본적인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자유와 공산의 대결이고 지금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로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의 이익만을 따져서 도와주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저쪽이 부패했다 안 부패했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될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깨끗한 나라들은요, 보통은 서유럽처럼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는요, 어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가 어떤 현상 변경을 시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현상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그 위협에 늘 처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스스로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좀 우리가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큰 판을 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매우 민감한 상황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뭐 우크라이나의 흑해함대 항공기 제작소에서 나온 기술이요. 뭐 로켓 제트 엔진 이런 걸로 해서 북한에 건너갔고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이런 것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기술일 수 있다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랴오닝함 같은 그런 항공모함 기술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갔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의 과거 행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느냐? 뭐 당연히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지금 전쟁이 나고 인제 크림반도가 먹히고 뭐 2014 년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노선을 명확하게 해온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하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디 저기 뭐 약간 무국적 상태로 움직인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과거의 상황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고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물론 제가 생각해도 그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더 큰 판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국제사회가 하는 거는요, 우크라이나의 문제점을 다 주는 나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왜 서유럽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미국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간 로켓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그런 로켓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ICBM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왜 지원하는 거겠습니까? 왜 좀 대의를 봐야 되고요. 이 현상을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국처럼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세력들에 대한 어떤 경고와 그걸 거기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과 동지의 프레임은 늘 바뀌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베트남에 46%의 관세를 지금 퍼부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하고 베트남은 뭐 우리 과거로 따지면 철천지 원수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전까지 대중 견제의 최고 전초 기지를 베트남이 해왔거든요. 이 과거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로 치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제 질서는 늘 냉정하게 변하고 그 큰 판은 남아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냉전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의 자유진영과 소련 공산진영의 구도는 사라졌다. 이제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중간 자적 역할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해 가면서 잘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허영이라고 할까요? 외교적 허영,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했던 허영이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나라면 중국, 북한. 우리 6.25 때랑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로 달려간 나라들 어디냐? 우리 6.25 때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수면 아래 있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적, 과거의 뭐 동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게 있다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어 뭉쳐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되게 어려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크림 사태까지만 해도요.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대러 제재에 소극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전면 침공 이후에는요. 우리도 금융하고 뭐 수출 통제에 그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정부가 한 유해한 국가 리스트에 한국도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급변할 때는 완전한 중립이라는 건 사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다가는요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중립국은 어디입니까? 스위스잖아요. 스위스는 EU도 아니고요. 그럼 스위스는 EU도 아니고 중립국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위스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유럽 연합과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여서 같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중립국이라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립국도 아닌 우리가 중립을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세상에 그냥 그거는 키보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직시해야 될 거는요.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탄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이 뭐 첨단 기술 뭐 실제로 뭘 받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요. 첨단 기술, 통신국 기기 그다음에 군사 훈련 노하우를 챙겨 왔다는 겁니다. 북한이 현대전의 노하우를 배워온 거예요. 지금 뭐 그 러시아 참전 용사들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참전 용사,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쓴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해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북한이 현대전을 아주 빨리 배웠고요. 초창기에는 뭐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드론 공격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아주 유무형의 굉장한 이익을 본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뭐 정말 죄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지만요. 어찌 됐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국의 양보에 결정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 북한이 인제 군사위성 같은 걸 발사하면서요. 이게 만약에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서 더 정교하게 발사했다라고 하면요. 한미 정보 우위마저도 허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 한반도의 군세 문제에도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선은 사실상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전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되고 저쪽이 어떤 노하우를 배워가고 이런 정보전의 또 최전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핵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한국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나 뭐 다른 핵보육들의 명확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핵 확산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하나를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이 가지면 다른 일본도 가지고 대만도 가지고 다른 나라들 다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핵이 어디로 퍼져서 어떤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한국 하나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핵을 가지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뭐 딴 데 가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불행한 상황일 겁니다. 세계가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핵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핵을 가지는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상황이 오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한테까지 그 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순서가 왔다는 건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수백만 명이 버튼 하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뭐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의 싼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러시아란 또 큰 수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크게 열리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국제 제재 질서 속에서 제도적 합법성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제 제재가 지금 얼마나 러시아를 쬐고 있습니까? 미국이 풀어준다고 해도 EU가 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제 제재는요. 실제로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같으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정권이 무너졌는데도
미국에서 시리아 제재를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 새로운 정권의 알카에다 출신이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제재가 풀어진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제 제재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법성을 가져야 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북한과의 삼각관계,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삼각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꼭 할 수 있도록 뭔가 사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의 러시아와 지금의 러시아는 또 다른 게 중국, 북한과의 밀착도가 다릅니다. 특히 북한과의 밀착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서로 피를 나누면서 싸웠는데 우리에게 북한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뭐 다른 걸 하지 않을까? 우리 뭐 완전히 의심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설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원하고 북극 항로 등을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틀이 필요합니다. 뭐 전략적으로 접속하는 것 같이요. 그러니까 과거 전쟁 전에 우리가 러시아랑 교류하던 것과 지금 다시 러시아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아주 달라지고요. 넘어야 될 허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은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러시아와 교류를 하고 이득을 얻으면 좋겠지만 국제적인 질서 안에서 다시 우리가 그 교류를 하고 우리의 이익을 찾기에는 또 넘어야 될 선들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